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수괴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 시작하겠습니다. 김주성 대표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은 통일연합의 김정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는 17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여군에 복무했습니다. 병사 3년, 군사대학 1년, 장교 3년, 그리고 3년은 군부 소속이었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아시게 된 겁니까? 제가 일단 하나원 선배인데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역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여군 출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 반 거는 하나원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라 되게 여렸던 모습 이렇게 보여셔도 제 앞에서 우셨어요. 술 먹고 너무 속상해서. 그런 분인데 오늘은 아주 오옅하게 나오셨네요. 씩씩하게. 네, 씩씩하게. 북한 군대에서는 어떤 일 하신 겁니까? 북한 군에서 해안 경비대라는 데가 있어요. 국경경비 천국 산하에. 이래서 북한의 모든 국경과 해안, 철도 이런 것을 전체 경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경비 천국에서 해안 경비대에서 제가 아마 94년도부터였던가? 남한하고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했던 94년. 네네, 기억하죠. 근데 실제 우리 북한의 그 경수로 건설자들이 제일 처음 들어온 시기가 1996년 4월입니다. 네, 캐도. 네. KEDO.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우리 중대가 바로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가 바로 거기 있어서 제가 그런 군사복무를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군사대학 1년을 올라가서 10명씩 쪽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키가 그때 당시 162였고, 그래서 신체 조건이 일단 맞았고, 또 출신 성분이 모두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올라가서 10명씩 훈련을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하반신 마비도 오게 됐고, 영양실조 걸려서 사체신 문합에도 실려갔고, 죽을 고비 2번이나 넘기고, 대학을 겨우 졸업했는데, 졸업해서 다시 그 하반신 마비가 다시 재발이 됐어요. 왜 하반신 마비가 왔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열병식은 이게 올리차는 방법입니다. 독특한 그 열병식 대열 동작 때문에 북한에서의 기본 열병식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 가지는 병이 추간판 탈출, 그리고 좌골신경통, 그리고 치질, 그리고 위하수, 강경변, 그 다음에 영양실조, 그리고 저혈압이 기본적으로 다 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열병식을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병신돼서 나온다라는 말이 그 열병식 참가자들한테는 거진 공용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살벌하고, 결국 저는 신체가 상당히 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제가 위가 워낙 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위가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다니까 그래서 제일 빨리 이렇게 병이 오더라고요. 결국 부대에 군사대학 어렵게 졸업해서 8.15 훈련소에 배치됐는데도 하반신 마비가 1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할 때는 그때가 두 번째로 마비 왔을 때가 제일 처음에 영양실조로 사체실 앞에 들어갈 때가 20살이었고 첫 번째 하반신 마비 왔을 때가 21살이었어요. 그리고 부대에 배치돼서 다시 재발 도졌을 때가 22살이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솔직히 막 열기에 막 차서 막 이러면 앞뒤를 안 가릴 때가 있잖아요. 부대에서 양모장 권사를 하느라고 돌짐을 잔등으로 지고 날랐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몸을 살했어도 그러진 않았죠. 근데 미련하게 거기에서 몸 안 사리고 그냥 같이 돌진했죠. 더군다나 장교직책이니까 금방 별을 달한 햇소인데 몸을 사리기에는 너무 좀 쪽팔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몸이 안 따라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참석했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하반신 마비 재발이 오면서 완전히 주저앉았고 거기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살 시도한 거죠. 8.15 훈련소가 사리온에 사리온에 있고 본부가 군단 본부가 황해북도 서흥에 있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본부에서 교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사관 양성위원회 교관으로. 그래서 송월리에 들어갔댔어요. 거기 거의 치고받고 하는 데잖아요. 그거 하셨어요? 무조건 치고받고 하는 데는 아니고 8.15 훈련소 자체는 기계화 기동 장갑 보병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기계화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포, 장갑, 방사포 등 다양한 병종이 다 들어갔어요. 경보까지도. 그리고 여기에 보병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병종이 빠른 기간에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서 일단 전쟁이 일어날 때 제1선에서 제일 먼저 뒷경로를 넣는 것이 8.15 훈련소의 임무입니다. 그러한 8.15 훈련소에서 다양한 병종들을 할 때 일단 군단 안에 사관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사관 영성위원회 교관으로 배치받았을 때 일단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뭐 전쟁이 실제 일어나면은 다른 군단들은 후방을 지키고 8.15 훈련소하고 4.25 군단, 4.25, 두 개 가지고 뭐 전방으로 간다. 네.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쟁을 먼저 이게 진경로를 먼저 뚫은 다음에 1군단, 2군단, 5군단을 비롯한 최전방에 있는 군단들이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쭉 밀고 나오는 것이 북한의 군사 전략이거든요. 그럼 그 열병식 하는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상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용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대 용광이고 저는 하반신 마비 때문에 중도에 나왔는데 중도에서 양아버지가 힘을 써가지고 저를 중도에서 열병식 훈련소에 빼가지고 공부하고 제가 빨리 나왔는데 실제 저랑 열병식을 같이 훈련했던 친구들은 열병식 훈련만 1년 마치고 다시 대학 공부를 하다니까 1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배치된 부대에 우리 이소대장으로 걔가 왔는데 내 딱 친구가 걔한테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열병식 마지막까지 어땠냐고. 진짜 좋았겠다고 나는 부러워서 말했거든요. 근데 얘가 마지막에 계속 울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무슨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발설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간식들 북한 애들은 좀 아까워서 이렇게 모아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땅에 파묻는다던가 짐 속에 묻어둔다던가 심지어 화장실에도 감추고 다양한 그게 있는데 그것이 한번 아마 마지막 끝난 다음에 그걸 싹 다 수석해가지고 그 간식을 먹지 않고 감춰둔 친구들 그 간식을 100% 다 회수했다고. 그걸 제일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어버릴 걸. 그래 차라리 먹어버릴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거 감춰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한테 자랑하려고 사실은 감춰둔 건데 그걸 마지막에 화장실까지 다 들쳐가서 그걸 다 뺏어가지고 끝내 저거 해서 애가 그 간식 때문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빨리 나오기도 잘했구나. 진짜 비참했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죠. 저 80년 6차당 대회 때 그때도 뭐 그때는 아마 어렸을 텐데 저도 그때 그 체육을 할 때인데 그 80도 6차당 대회 떼고 패러디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는 체육인 대회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공급이 괜찮을 그렇죠. 때라 하루에 이게 오리도 한 마리 주고 메추리도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열병식이라는 게 사실 고역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네, 정치 행사. 반역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내가 저 열병식 할 때 왜 더군다나 힘들었냐면 북한의 권한의 행군이 있잖아요. 그 권한의 행군 1997년도 열병식은 최악의 열병식으로 지금도 기록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참가했던 열병식. 왜 최악의 열병식입니까? 권한의 행군으로 식량 사정이 제일 열악했고 네, 아사자 몇백만 명씩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 97년도에 저희 오빠도 길거리에서 꽃잡이 돌아가신 게 97년도였거든요. 구사대학 졸업하고 고향에 오니까 오빠가 길거리에서 밥 빌어 먹었는데 그때 97년도에 열병식 지금의 열병식 참가자들도 97년도 열병식 참가자들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열병식 참가자들한테 어떻게 배추도 공급이 안 되냐고. 그 가을철에 배추 무도 공급 안 돼서 저희는 마지막에 체육촌 뒤에서 그 훈련할 때 소금 하나 넣고 마지막에 그 소금도 이렇게 덮쳤어요. 12명이 한 식탁에 앉는데 밥은 완전 반 공기에다가 강내쌀, 강내 눅갈 껍데기까지 다 있는 거에다가 가운데다 반찬이랑 그 소금 하나, 그 다음에 소금 멀건 소금 국물 하나,
연부족은 걸리지 말라고. 그래도 연부족 걸려서 쓰러진 애들이 폭풍 나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덮치게 딱 이렇게 덮쳤는데 나무 토막 식탁이 나니까 그 짬새기로 소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12명이 그 동시에 덮치다 나니까. 결국 거기서 잽싸게 이 바닥 밑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부터 한 몇 번 겪고 나면 거기서 여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바닥 밑에 가서 손 딱 받치고 있으면 바로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와라락 떨어지면 그 다음에 흙하고 그걸 동시에 이렇게 걷어채가지고 주머니에 이어서 이렇게 후후후 불어가지고 소금알만 건져서 먹는 소금이 정말로 달다는 그 맛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21살 그 나이에 그때 바로 거기에서 열병식을 하면서 그 소금의 귀함, 소금이 사람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소금이 정말로 사탕보다도 더 달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 한 줌을 그 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바로 97년도 열병식 때 바로 벌어진 일이에요. 하기야 2차 대전 말기에도 숲속에 숨었던 일본군들이 바닷물이라도 좀 먹으면서 그렇죠, 이 그렇죠. 소금 먹고 싶어가지고 나오다가 다 포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부족이 무서워요. 그 시기는 모든 것이 침체되고 부족할 때라서 97년도 그때 다시 열변식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다 이게 한쪽에서 아사하나는데 결국 뭐냐면 김부자의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체제가 그렇게 망그라진 것도 그것도 감추기 위한 것이 열병식의 실체가 아닐까. 지금도 북한의 권한의 행군 시기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시기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렇지. 그때부터 최악으로 왔거든요. 그 시기에 바로 한 열병식이다 나니까 그렇게 최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체육촌역에서 막 대학생들이 막 거기에서 우리 100% 군사대학들만 우리는 모였댔거든요. 군사대학생들 막 거기서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얘네를 그 다음에 정리 어느 정도 신체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어요. 계속 하면서 탈락자를 걸러오고 또 인원 보충하고 탈락자 고르고 또 인원 보충하고 이걸 거진 반복하다가 12월 달에 미림 비행장으로 가면서 종합훈련장을 들어가면서 인민무력부 후방물자가 거기서부터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난 거예요. 갑자기 이게 기름진 고기 막 주고 기름 등등등 고기 국물이라도 주고 돼지고기 한 몇 점이 들어가도 그걸 갑자기 들어먹으니까 애들이 설사가 들어간데 맞아. 설자가 심지어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심지어 보름 동안 훈련까지 중단될 정도로 애들 건강 문제를 거기서 다시 재보충해서야 2월 달부터 다시 정상 훈련 들어갔다고 그때 참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전의 생활 여력이 너무나도 엉망이었던 거죠. 내부 불만 같은 건 없었나요? 열병식입니다. 1호 행사입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그 1호 행사에 누가 감히 거기다 불만을 그럼. 오히려 영광으로 영광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반신 마비 때도 나는 내 신체가 부족해서 내가 하반신 마비 걸렸다고 나를 저주하고 심지어 내가 바닥에서 기어다닐 때 내가 심지어 누구를 저주했냐면 저 나가서 부모 모르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제가 입양된 사람인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나를 낳아준 엄마를 저주했습니다. 나와서 난 버릴빠치고는 책임도 못 지고 난 버릴빠치고 왜 나왔냐고. 목 밑으로 죽여버렸지. 그 피덩이 목 그냥 엎어놓으면 바로 죽일 거. 왜 나 살렸냐고. 어떤 부모님이 누군지를 지금 전혀 모르시는 저는 거죠? 지금도 전혀 모르고요. 그때 그렇게 저주하면서 내가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 나는 당신처럼 내가 낳은 자식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했는데 사람의 운명이란 게 도망 못 치겠더라고요. 결국 나 역시 지금 현재 자식 둘을 지금 떨궈 놓은 이런 원하도 놓지 않던 자식 버린 나쁜 엄마가 됐죠. 그래서 그 열병식 그 문제가 저한테는 평생 나한테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지금도 밤에 가끔씩 잘 때면 그때 그 악몽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한국분인데 한국 와서 다시 또 재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밤에 조금 이게 훌쩍거리는 소리만 나도 이렇게 눈부터 바로 흩어요. 그리고 우리 집 베개가 2개가 있는데 제 베개는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계속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물 자국 때문에 이게 눈물 자국은 빨래로 그었던 세척제가 잘 안 지잖아요. 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하도 눈물 자국이 이게 오래되게 되면 베개가 나중에 딱딱해져요. 우리 신랑 베개는 처음에 그 산 그대로 폭신폭신한데 그래서 내 베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때 악몽이 지금도 그것이 연장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만 2번 입양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연입니까? 북한에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기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바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하신 부모님들이 아버지는 당일군이었고 어머니는 청진백화점 부기장 일하면서 좀 부유한 집에서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이 또 친부모인 줄 알고 네. 자랐죠. 그런데 아버지가 12살 때 갑자기 폐농증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아버지 병간호 하다가 어머니까지 그 체내 때 앓던 늑막이 도지면서 늑막암으로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제사 딱 끝내고 3개월 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고아가 됐죠.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친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빠는 나를 친오빠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 오빠는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오빠는 6살 때 나를 입양했으니까 오빠가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은 거예요. 근데 오빠는 자라는 내내 부모님한테서 동생한테 절대로 친동생 아니란 말 하면 안 된다라는 협박을 받으면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나를 많이 원망했지만 그래도 오빠가 내 어릴 때부터 오빠가 나를 잔등에 업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나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어요. 근데 친척들이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이 좀 있었으니까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나를 강제 입양을 오빠 모르게 강제 입양 보냈고 그 입양 보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오빠 부대. 오빠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군대 나갔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힘이 있다니까 청진에서 경성에서 구사복무 했으면 진짜 힘 있는 거잖아요. 집 가까운 데서. 네, 그것도 청진에서 경성 그 혁명사적지라는 데가 있어요. 김정수 혁명사적지. 그 사적지 군무소는 경비대였어요. 편하지. 진짜 그 정도면 힘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군대 나가다 하니까 저는 오빠 부대 걸핏하면 오빠 부대에 왔거든요. 친척들이 뭐라고 구박하고 그러면 그리고 오빠 부대 앞에서 오빠 군무소 오고 돌아올 때까지 그 부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서서 울고 이러면 부대 중대장들 와서 데리고 가게 했는데 그 문제가 결국 보고가 돼가지고 오빠 부대 정치위원이 나를 입양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입양하게 딱 나설 때 내 동의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오빠 동의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친척들하고만 얘기하고 어느 날 아침에 내가 학교 갔다 딱 오니까 갑자기 나보고 입양 가래요. 그게 몇 살이었냐면 17살. 5개월 있으면 학교 졸업하고 제가 성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내 명의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집과 재산 자기네가 뺏지 못하니까 당장 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를 강제로 입양을 시킨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학교 갔다 오니까 갑자기 군대들하고 차와가 와 있고 내 짐 고모랑 할머니랑 이미 다 싸놨고 입양 가래요. 입양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화장실에도 갔다 오겠다 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도망을 정말 잘 쳤거든요. 유명하게 도망쳤어요. 9살 때 평양 주체사상탑 구경하겠다고 청진에서 집에서 혼자 내가 평양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애거든요. 길눈이 상당히 받고 한 번 간 길은 내가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걸 아는 고모로서는 나를 바깥에 안 내보낸 거죠. 얘를 내놓는 순간 무조건 도망친다. 얘는 도망치는데 유명한 애다. 이래가지고 군대들이 그 집 앞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차에서 실어가지고 왔고 그 집에 와서 바로 다음날 기자들이 들이닥쳤고 뭐 입양된 기분이 어떠냐. 아니 갑자기 납치되고 한 사람이 무슨 기분이 어떤 뭘 대답하냐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완전히 김정일 친필서한 감사문이 내려왔대요.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1993년 4월 25일 김정일 친필서한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서한이 내려왔고 양아버지는 그걸로 출세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부모 없어진 아이들을 거둬줬다고. 그렇죠. 그러니 강제 입양이고 나 동의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집에 가겠다고 난리치고 그 속에서 오빠가 결국 내가 도망치게 되면 오빠가 여기서 압력받을 거잖아요. 오빠 때문에 내가 더는 도망칠 수 없고 그냥 눈물로 거기서 살한 거죠. 그리고 양아버지가 거기서 감사문 받고 내가 탈북할 때 양아버지가 사단 정치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 미풍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해서 그 부모 잃은 고아라든가 그다음에 그 영예 군인이라고 해서 군에 갔다가 다리가 잘린 상위군이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시집을 가거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북한이 막 떠들어갔고 저마다 거기에 김정일이 이제 친필서한에 김정일이 직접 그 복을 받고 참 좋은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을 해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래서 결국은 이게 희생물이 되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희생물이 나 말고도 우리 학교 동창에 한 명 부모 돌아간 사람 또 있었고 내가 군사복무하던 사려원에도 사려원시 장마당 안에 고아 12명 그 방송에 나왔어요. 있어요. 고아 12명. 네. 근데 그 애들이 감사문 다 받은 다음에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너무 학대하고 노동시키고 일을 시키고 막 군대처럼 애들을 달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꽃제비 생활로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미풍, 공산주의 미풍을 살리기 위한 김정일의 친필 서한으로 인해서 1992년도에 첫 시작이 나왔고 그것이 계속 장래돼서 지금도 장래되잖아요. 그래서 요 얼마 전에 북한 뉴스에 아마 나왔습니다. 처녀 어머니. 처녀가 부모 없는 고아를 데려다 길러서 방송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례의 일환입니다. 고아들 본인들의 동의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 그들은 그 누구도 결국 나라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왔을 때 입양아 정책에 대해서 입양을 할 때 그 입양 부모들 실태 정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고아라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입양됐다면 내가 그 지경은 안 당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감사함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된 겁니까? 이건 그래서, 자발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군대도 저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보고 건강이 나서부터 제가 젖을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도 많이 알았대요. 그래서 군대 나가는 거 결세 반대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너는 나중에 꼭 의사가 돼야 네 건강을 지킨다. 공부 뭐 잘해서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간호원이 되면 네 건강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경성의학 전문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가라고 엄마가 그렇게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경성이기 때문에 양아버지가 그 졸업 한 달 앞두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꼭 경성 좀 보내주세요. 양아버지 힘이면 충분히 보내주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국경경비 총국 산하의 아들, 오빠와 동생 온의를 어엿한 군인으로 내세웠다는 또 제2탄의 자기의 출세 2탄을 또 원한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따라서 강제로 군입대 가게 했는데 군대 나가라는 전화를 3일 동안 전화로 집에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군대 나가라고. 안 간다고. 나도 고집이 보통 아니라서 안 간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오빠 내세웠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라는 집에서 뭔 고운 밥 얻어먹겠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내 희망이 꺾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오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한테는 유일한 오빠니까. 그래서 오빠 때문에 결국 군대에 나가게 됐고 그 군대에 나가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죠. 그 오빠랑은 지금 연락되십니까? 오빠가 97년도에 군사대학 졸업하고 왔을 때 길거리에서 꽃제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오빠도 고아가 된 셈이. 그러니까 오빠가 군사복무 10년 한 분이고 폐농량이란 진단을 받고 의사사퇴도 됐어요. 그랬으면 적어도 양아버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병간호까지는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잠자리를 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도 해줄 수 충분히 있은 직책이었는데 오빠를 그냥 길거리에 내쫓은 거죠. 그걸 모르고 나는 또 오빠가 뭘 잘못한 줄 알고 오빠를 찾아갔을 때 오빠가 길거리에서 밥 빌어 먹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북한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꽃제비 집안 수치스러움. 적어도 아버지가 청진시 신안구역에서 한다는 당일꾼이셨고 엄마가 청진백화점 부기장에 두 분 다 그 신안구역 우리 고향 땅에서는 두 분 다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졸업하고 어깨에 별 달고 고향에 딱 들어가니까 보는 사람마다 나 붙잡고 우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래서 아 내가 별 달고 한 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서 자랑스러워서 우는가 보다. 뿌듯했죠. 다음날 집 앞에 나가니까 오빠가 이모 집에 갔댔는데 다음날 오빠가 길거리에서 밥 빌어먹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무너졌죠. 그때 오빠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오빠를 이해를 못하고 그때 오빠한테 다퉜죠. 네 친아들이라며. 네 친아들인데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에 이렇게 먹칠할 수 있냐고. 밥 빌어 먹어도 고향 땅 떠나서 밥 빌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오빠 뺨을 때렸죠. 그리고 오빠가 그래 내 죽으마 할 때 그래 차라리 죽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청진이 떠났고 부대에 와서
두 달 동안 그때 97년도에 2,000원 돈이면 큰 돈이잖아요. 2,000원 돈을 내가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오빠의 꽃집이 상황을 개조할 만한 돈이 필요했고 오빠를 그 청진에서 떠서 외갓집이라는 이런 산골 농촌에서는 적어도 농사일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데려다 주려고 난 생각인 거죠. 근데 2,000원이라는 돈을 내가 마련하는 데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돈을 마련해서 고향에 들어가니까 오빠가 이미 돌아가시고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진짜 혈혈단신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군에서 나와서 결혼하신 것도 자의사였습니까? 아, 그거는 자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때 당시 우리 북한 군의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뭐가 떨어졌냐면요. 그게 아마 98년도에 떨어졌을 거예요. 군사복무 연한제를 누리는 게 떨어졌는데 장교들 군사복무 연한제가 만 29가지 나온 거예요. 기함을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왜 그 90...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미쳤냐. 내가 그때 당시에도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고 더군다나 98년 동계훈련 때 내가 마지막으로 갑상선 중독 중이란 이걸로 내가 현장에서 쓰러지면서 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더는 아니다. 이러고 내가 그때 의가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가사 제대 명령을 주는데 부대에서 나를 놔주기가 싫은 거죠. 조금 정신력이 좋다나 하니까. 그러니까 너를 정말 보내기 싫은데 너는 고아 출신이니까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지 않냐. 부대에서 우리가 끝까지 돌봐주마. 그 대신 부대 연유창 보위대장 일을 해라. 한개 군단 연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일을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연유창 알잖아요. 돈이 짭짤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적어도 시집갈 준비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갔댔자 또 오빠가 꽃집이라는 그것이 고향 사람들한테 계속 각인이 되는 게 그때까지도 정말로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걸 우리는 그때 몰랐으니까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북한 사회거든요. 결국 거기에서 부대 의향을 받아들이고 연유창 보위대장으로 하려 했는데 그때 9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8.15 훈련소 사군단 정치위원 염천성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죠? 간첩으로 몰린 4군단 정치위원, 네. 4군단 정치위원인데 4군단 정치위원이 4군단의 군사 작전을 남한의 통째로 안기부에 넘겼다라는 죄명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잡혀간 건데 그 사람이 8.15 훈련소 정치위원도 했댔어요. 그래서 8.15 훈련소 작전은 이미 넘겼고 4군단 작전 지도는 넘기려고 하다가 잡혔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화조 사건하고 연결이 됐더라고요. 위조된 저거고 그걸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8.15 훈련소가 갑자기 깨지면서 2군단 지구사령부로 훌 넘어갔어요. 결국 나를 돌봐주겠다던 간부들이 싹 다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내가 둥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이따 통신국 산하, 자기네 연결이 돼 있던 통신국 산하에다가 나를 보내주면서 얘 좀 돌봐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가 이러이러한 능력은 있다. 이렇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더니 여기가 통신국 산하 교도 여단인데 무기 관리를 현역을 못 두고 현역을 둬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무기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한개 여단 무기 탄약고 관리를. 한개 여단의 무기 탄약고에 교도대에 나오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무기 탄약, 수류탄부터 해서 탄약과 자동 포탄까지 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현역으로 둘라니까 현역은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보위대로 하자. 이거를 통신국에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교도대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라 한 게 결국 전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대학 나왔고 이력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자. 이런데 8.15 훈련소에서 그걸 보증을 해줬더라고요. 이 사람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고 책임성이 상당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그 부대에서 결국 나한테 그 한개 여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직책을 맡아줬는데 나중에 와서 국정원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그걸 관리했다니까 그 탄약이면 사료연실을 날려보낼 수 있는
탄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왜 시마조 사건이라는 거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은 다음에 일단 그거를 통해서 생겼던 뭐 일단 북한 당국의 주장이죠. 온갖 비리와 이런 그 암거래라든가 모든 그 잘못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보위사령부라고 하는 특종 부대가 김정일의 특명을 받고 각적의 3인 군인부터 100%다 아야 숙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일환을 시마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보위대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보위대에서 제가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담당 하나 사이에든 경비분대장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연애를 했는데 원래는 그 사람하고 사륜에 떨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된 이후에도 이게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이라는 직책이니까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병사 때부터 원래 별명이 밤고양이였거든요.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다양한 비리들 내가 다 들춰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대 애들 유일하게 밤에 자유가 못 누렸던 저희 부대였어요. 그것이 지금 제대 군복 벗은 다음에도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지금 3년. 결국 내가 이걸 떠나야겠다.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연애하던 그 사람하고 고향에 가자. 이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문덕에 고향에 갔고 그러면서 시집 가는 걸로. 그러면서 제가 결국 10년 만에 겨우 군부에서 총하고 무기를 거기에서 겨우 넣을 수가 있었죠. 빠지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소리네요. 내가 나가려고 하면 당에서 준 임무인데 당원이었고 당에서 준 임무인데 네가 이걸 해야지 이러면서 정치원이 압박을 해요. 당원인 입장에서는 그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걸 잘못하게 되면 난 반역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게 첫째로 건강상 문제, 두 번째가 결혼이거든요. 근데 건강상 문제는 부대에서 계속 돌봐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결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으로 해서 문덕으로 시집가면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바로 뽑을 수가 있은 거죠. 그래서 아이 하나 낳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의 폭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때렸어요? 북한에는 원래 가정 폭행이 심합니다. 근데 그 심한 정도가 사람들이 인식은 못해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때 그 폭력을 탁 하면서 내가 임신 7개월 때 그때 배 맞았는데 결국 가정살림으로 해서 술을 사오라는데 내가 술을 안 사왔거든요. 쌀이 없다. 당장 출산해야겠대. 집에 식량이 바닥이다. 근데 어떻게 술 사오냐.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대한민국에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내가 맞고 막 통증으로 대굴대굴 구르니까 바빠서 지가 한다는 소리가 근데 때려도 배는 안 때리느라고 조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남자들의 대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근데 그래도 배는 안 때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몸 어딘가를 그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뱃속에 아이가 함께 다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결국 그때 그 조산으로 나온 아이가 까무라치는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입술이 파랗게 되면서 까무라치는 건 내가 막 울면서 그저 심장 두드리고 우리 북한에 지압법 많잖아요. 발바닥 지압법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애가 거기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근데 엄마들은 알잖아요. 자식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오래 못 살겠구나. 병든 자식일수록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얼마 못 버티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 대한 원망을 뒤로 밀었어요. 근데 아이가 정작 죽은 다음에는 이게 정신이 덜더라고요. 몇 살 때 그러면? 10달 때. 10달 못 넘기고.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어느 정도 8개월 지나서부터 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군병원부터 갔고 군병원에서 덧병원으로 갔는데 병 진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병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평양산원에 가야 된다고 그때 공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양산원에 가려면 그 대기 순위를 기다리는 게 1년이 걸려요. 근데 그거 기다리느라면 애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군복 입었을 때 그 군인 정신 다시 발달이 된 거죠. 평양으로 불법으로 애를 얻고 들어가서 평양산원을 경비원들 뚫고 들어가려니까 경비원들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평양산원 주위를 3일 동안 돌면서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하수구로 통해서 들어갈까, 변기를 통해서 들어갈까, 철창 바닥 땅을 파서 들어갈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그게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평양 시내니까. 결국 3일 만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애가 잔등에서 죽었는데 죽은 것도 몰랐죠. 이게 푹 뒤집었었으니까. 근데 애기를 업으면 이 잔등이 적어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잔등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갑자기 딱
애를 내보니까 이미 얼굴이 다 파랗게.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지켰으면 또 살릴 수 있었는데 그걸 잔등에 업어 있었으니까 못 지킨 거죠. 그래서 길바닥에 그냥 맨손으로 강변에다가 애를 묻었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정신이 덜더라고요. 남편을 죽여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 몸에 난 내 자식은 결국 여자들은 내 살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내가 집은 흉기 안에 계속 우리 북한 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딸을 위해서 적어도 그 딸한테 비극적인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자 할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럼 그 폭행은 신혼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원래는 폭행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연애 때도 전혀 없었고 신혼 때도 전혀 없었어요. 애를 출산한 이후에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농촌 지역에서 내가 여군 장교 출신이고 남자는 하전사 출신이에요. 둘 다 당원이에요. 사회적 직위가 내가 솔직히 더 높거든요. 장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주변의 사회 흐름이 야, 너 마누라한테 잡혀 살지 않냐 이렇게 계속 옆에서 수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들겨 패라 했다. 이런 말을 많이 주입을 받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돼서 결국 나중에 그 끔찍한 사건 저지르고 난 후에 울면서 나한테 빌었어요. 제발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아니까. 근데 나는 이미 마음 돌아선 거 어떡해요. 나 당신 잘 때 보면 나 당신 죽이고 싶어. 부엌에 나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씩 칼 들어. 나 그러기 바래. 이러고서 마지막에 이혼을 했는데 딸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죠. 저는 더군다나 혈육이 없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 유일한 제 핏줄이거든요. 근데 시아버지 우리 시집 자체가 5대 외독자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아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 집안의 마지막 자손이다. 마지막 핏줄을 이은 아들 손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손녀가 마지막 자손인 거죠. 결국 시아버지가 강제로 아이 뺏고 남편은 나를 뺏고 해서 그렇게 둘을 떼어가지고 나는 대문 밖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요.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이 김정아 씨처럼 부부 생활을 할 때 이 사회의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군 나왔지 둘 다 당원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가 능력이 부족하든 뭐가 모자라도 무조건 사회의 핵심 계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당원인데 부부싸움을 해도 너 당원이 싸움을 하냐 뭐 이렇게 압박이 오고 주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사회 밖에 나가서는 해보지 못하니까 와이프한테 또 그런 것이 돌아가고 예,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편향이 결국 북한 사회의 그런 취약점이죠. 예, 치부인 거죠. 이렇게 사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회. 결국 그때 내 매맞을 때 시부모가 그 우리 겹방에 시집 겹방살이를 했어요. 우리가 집이 신혼이니까 집이 없어서. 근데 시아버지가 말려야 되잖아요. 원래는 나가서 때려야 돼 이렇게 부추기더라고요. 근데 왜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냐면 리당비서, 리보안원 그 리의 간부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나를 보게 되면 시아버지한테는 인사 안 해도 나한테는 인사를 해요. 리에 하나밖에 없는 여군 장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저희가 대접을 받았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이 시집에는 눈에 든 가시였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리당 비서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내가 이혼하고 고향에 이젠 시집 안 들어간다 이래서 마지막 전화로 내가 당적 문제, 당비 납부 이런 문제를 마지막 정리할 때 리당 비서 그러더라고요. 아, 시아버지 보는 앞에서 차라리 우리가 너를 모른 척 했던 것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압박의 문제, 관리위원장, 리당 비서, 불악당 비서, 리보안원까지 보이지도 함질라 다 나만 보면 다 인사를 하고 잘 지내냐, 어디 아픈 데 없냐, 불편한 거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것이 그 작업반이라든가 이런 사회 흐름에 네 마누라는 리당 비서까지 인사받는 수준인데 네 뭐 집에 가서 무슨 힘을 쓰겠나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북한의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많습니까? 많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또 가부장적인 그런 편향도 많고요. 일단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처럼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남편은 노동자거든요. 네. 와이프는 간부예요. 이게 집안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또 강박관념 때문에 야, 너 집에까지 와서 간부 행세하냐 이런 것이 또 싸움의 근원이 되고 또 가난이 또 근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자체 사회적으로 문제를 크게 해야 되는데 정말 와이프가 뭐 큰 상해를 입고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형사권이나 민사권으로 이렇게 개입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나 그냥 묵인되고 있죠. 예. 가정폭력은 이게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심각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맞아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부기장 간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비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 평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직장의 백화점 같은 경우에 당비서 집에 다 여자거든요. 다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 남편한테 매 맞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이게 되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나오면서 군당에서 그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네 그 직책점에 당이 준 직책을 살리려면 그 남편하고 이혼해야 된다. 이래서 지배인 당비서 다 이혼했어요. 그것이 북한의 사회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등급이 낮으면 그 가정이 유지가 돼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등급이 높으면 그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정폭력 없애는 방안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노동당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 그냥 북한에서는 가정 자체를 국가의 일개 세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서 세포를 깨지 마라.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일단 그 집에 와서는 아내를 잘 둬봐요. 그래서 아내의 노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여성은 꽃이라는 그런 노래도 나오고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겉보기로 이렇게 그저 뭐 구호라든가 선전에 불과하지 실제 있어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뭐 대책안? 당간부 하는 사람도 남편 입장에서 와이프를 때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못 고치죠. 사회 자체의 그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워낙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사회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하고 정말 와이프를 때리는 거, 손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여성들이. 아무튼 그래서 그 딸은 지금 이제 얼굴 못 본 지 꽤 되신 거고. 예, 북한 딸은 그렇게 돼서 거기서 완전히 뺏기고 거기에서 이혼하고 나오면서 중국에서 탈북을 했어요. 바로 저희가 혈육 하나도 없으니까 고향에 가니까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집에서 한 달 정도 있는데 내 친구가 나를 지키겠다고 지 엄마하고 맨날 싸우더라고요. 그 엄마하고 싸울 때마다 나는 미안한 거죠. 그리고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엄마의 그리움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친구가 엄마하고 싸울 때마다 내가 엄마 편을 들어주고 친구를 욕했어요. 또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너를 내보내서 엄마 입장에서는 살림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지나치게 내 역성 드느라고 하지 말고 엄마하고 다투지 마라. 이렇게 내가 말리를 하면서 결국 내가 여기서 떠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게 떠났어요. 나는 북한에서 어떠한 뭐 출신 성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오직 부모 형제 하나도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거 오직 그 이유 하나였어요. 지금도 가장 원망스러운 게 뭐냐면 북한 당국이 정말로 원망스러운 게 왜 지들 말로는 지들 돈 들여서 그렇게 키웠다면서 키운 사람도 그럼 왜 제대로 관리하지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들 말로 그렇게 그 당에 충성한 사람들을 적어도 조금만 관리를 했어도 이렇게 수많은 탈북자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정말로 저는 그때 그 상황에 아직 철저한 당원이었고 철저한 충성심이 배긴 북한 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회에 대한 불만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 못했고 그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고아 출신이어서 오직 내 운명만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난 게 너무나도 힘들었고 내가 반역자가 된다? 오빠는 아버지 엄마 얼굴에 꽃제비를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네? 나라는 배반 안 했잖아. 근데 난 지금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면서 저는 나라를 배반을 해야 됐어요. 그것이 나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죽음의 시간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내가 안전자리에서 죽느냐 아니면 뛰다가 죽느냐 두 가지 선택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능은 그래도 살고 싶어서 찌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심정으로 저는 탈북을 했거든요. 탈북하니까 바로 브로커가 있었고 브로커에서 인신매매 되었는데 인신매매 19,000에 중국
농촌 총각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한테 고마워해라 이겁니다. 왜 고마워해야 되나?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 중국 여성들은 팔려갑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잘못 팔리게 되면 깽단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성매 매장에 팔려갑니다. 그러면 인생 제대로 망가지겠죠. 북한 여성들. 사창가, 예. 사창가. 그것을 가운데 그래도 거기 안 가게 잡는 것이 지금 농촌 총각에게 일반 가정집에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부럽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는 니네가 그런 깽단이나 성매매장에 팔려가는 거 우리가 가운데서 막아주는 거야.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겁니다. 인신 매매를 하면서. 그럼 그런 집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팔려갔을 때 당시에 거진 고열로 팔려갔는데 팔려갈 때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고열 치료가 다 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게살구를 먹으면서 딱 보니까 아 이게 큰딸 임신됐을 때 게살구를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병원 가자 해서 병원 가보니까 뱃속에 아기가 100일짜리 아기가 들어가는 남자 시집에서 나오기 전에 임신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떨궈야 된다. 이러고 집으로 딱 왔는데 누가 벌써 공원에다 고사질을 했더라고요. 병원에서 바로 고사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여자가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뱃속에 북한 애기까지 임신되고 왔다. 이거 북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안에 그날 밤으로 반바지 바람에 런닝바람에 실내하신 거 그날 밤으로 공안까지 끌려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북송하세요. 마음대로 북송하세요. 그러되 당신들 나 산채로 못 넘긴다. 왜?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그 땅을 밟지 않을 거니까. 청진시 보안소에서 탈북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 북송당해서 잡혀왔을 때 청진시 마당을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이게 두 발 무릎으로 있잖아요. 두 팔 무릎으로 기어서 짐승처럼 기어서 도는데 그것도 줄을 맞춰서 안 돌면 이렇게 오징어 각자를 옆에 준비했다가 엉덩이를 빡빡 때리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소름이 확 돋았고 저 아직 그래도 어디 가서 심한 매를 그 가정 살림하면서 남편 와서 매 맞은 게 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아직 매를 못 맞아봤는데 그걸 보는데 소름이 이렇게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그러니까 죄 지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도 죄 짓지 마.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힌 순간에 북송이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적어도 북한군 장교였어요. 당원이었고 북송당해서 그 개 취급은 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취급을 당하는 내 차라리 죽는다. 그 비참함을 당하는 내 차라리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해 시도를 막 했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반 나를 돈 주고 샀던 중국 남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다 하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거기에서 역전승이 됐고 이 사람들이 막 임산부인데 막 자해 시도하고 이러니까 자기네가 막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사시게 돼서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서 적어도 임산부인데 왜 애 뱃속에 애기를 생각을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어떻게 뱃속에 애기를 생각하겠냐고. 당신들도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채로 북송당하면 죽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북송하지 않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뱃속에 애기가 내 애기다 이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거짓말로 발칵 뒤집어봤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그 사람 그 먼 가족의 사돈의 8촌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시공항 간부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전화로 한 4-5다리를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로 지금 여기 끌려왔다 이러니까 그 벌금만 받고 내보내라 이렇게 돼서 벌금 4,000원을 거기서 물었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나를 내보냈는데 걸음만 나설래라 뛰어도 모자랄 판에 나가라니까 이게 다리 풀려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계단을 내렸는데 딱 3계단 내렸는데 다리가 그냥 진짜 내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리가 저절로 그냥 물어앉더라고요. 헐렁 주저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넋이 딱 빠지는데 그 다음에 울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울으면 막 소리 내면서 이게 있는 핏대 피 토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5층 건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를 내보낸 그 경찰이 다시 와가지고 빨리 안 나가면 다시 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결국 내가 이 다리 힘이 풀려서 서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들쳐업고 5층 건물에서 1층까지 내려서 택시 타고 그리고 꽁지 빳빳해서 집으로 왔죠. 집에까지 와서야 그러니까 택시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때는 이게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집에 와서 3일을 울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중간에서 그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중국 사람 아이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다시 끌고 간대요. 근데 애기 10달 동안 낳을 동안에 경찰이 계속 와서 감시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비극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거기서 낳으면 그 아이가 결국 거기서 인질이 될 거고 그 아이 운명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국 사람이 친딸도 아니잖아요. 나 같은 운명을 또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 중간에 자해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중국 정통편 한 30알 먹으면 또 낙태된다는 소리 듣고 30알을 와르르 입에 걷어였는데 자살 시도 한번 할 때 수면제를 30알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200이었는데 이 사람이 밖에서 그거 보고서 막 뛰쳐들어와서 입안에 주먹을 통째로 엮고 막 뺨 때리면서 나를 다 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가 지금 중국 딸인데 중국의 강제 북송이란 정책 때문에 결국 저도 3년을 못 버티고 끝내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밤에 한 잠도 못 자요. 차 경적 소리만 경찰이 더군다나 한번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경찰이 경적 소리만 들어도 이게 계속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걸 시달리다가 결국 끝내 다시 그 중국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중국집 탈출도 2번 시도하다 끝내 2번째 만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가지고 끝내 다시 국경 넘어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여성의 아이들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겪었던 얘기들은 다음 회차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물. 네. 백경 씨, 저기 그 김정은님 물 좀. 네, 따뜻한 물. 나는 저거 주세요.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